26번부터 38번 문제까지 전반부인데요. 전반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첫 번째는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이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입니다. 세 번째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이고 네 번째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패러다임이라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패러다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단어, 여기에 있는 단어, 여기에 있는 단어, 여기에 있는 단어, 여기에 있는 단어를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비판사회과학인데요. 비판사회과학은 우리가 이제 실천에서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다. 클라이언트가 억압받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에서도 사회행동 모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는데 억압받는 집단의 권한을 뭐한다? 강화하는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비판사회과학 패러다임입니다. 맞겠죠? 당연히. 억압받는 집단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비판하는 거죠.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이루어지고 그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즉 임파워링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후기, 포스트는 후기라고 하거든요. 후기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모더니즘 후 이렇게 해도 되는데 후기 모더니즘과 연관성 있는 것은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신뢰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모더니즘이 객관적인 실제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기 모더니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관적인 측면으로 옮겨오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 주관적인 관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석주의적 관점.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 있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좀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관적 견해와 관점, 그리고 해석주의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들어갑니다. 해석주의 나왔다.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 방법과 연관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 실적 연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실정주의는 뭐죠? 양적 연구입니다. 실정주의는 양적 연구예요. 실정주의는 양적 연구,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자, 여기 보면 경험적 관찰이 있어요.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다면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것을 다른 말로 측정이 가능한 것.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양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후기 실증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실증주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양적 연구와 그 다음에 후기 실증주의니까 질적인 요소를 반영합니다.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후기 실증주의라 하는데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를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모두 다 고려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후기 실증주의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해설에 풍성하게 넣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27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요인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요인 설계는 팩토리얼 디자인은 실험 설계 아시죠? 순수 실험 설계. 실험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실험 설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변수인 프로그램을 두 가지 이상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두 가지 이상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두 개를 했다면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프로그램 효과도 알 수 있거든요. 자, 프로그램 한 가지의 효과를 우리가 주효과라고 하고, 프로그램 두 가지 이상의 동시는 상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프로그램을 했다? 음악 프로그램 하나의 효과는 주효과예요. 음악 프로그램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 프로그램을 같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호작용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요인 설계에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는 요인 설계에서 2 곱하기 2 요인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계인데 2 곱하기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앞에 2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고요. 여기 뒤에 2는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보시면, 자,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음악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 프로그램이 있다. 성별은 남과 여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프로그램이니까 A1, A2라 하고, 여기는 성별이니까 B1, B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몇 개의 집단이 나오죠? 4개의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4개의 집단이 어떻게 나오죠? A1, B1, A1, B2, 그 다음에요 A2, B1, 그 다음에요 A2, B2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집단이 만들어져요? 4개의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4개의 실험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개의 실험 집단이 설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랜덤으로 무작위 할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이 지문을 풀려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1번, 집단 비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네, 맞습니다. 집단 비교, 여기 4개의 집단이 있었잖아요. 4개의 집단을 다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변수 속성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이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독립변수가 돼요. 여기에 따라서 할당 행렬을 만들고, 할당 행렬이 이런 거예요. 음악 프로그램에 남자 할당하고, 음악 프로그램에 여자 할당하고, 도예 프로그램에 남자 할당하고, 도예 프로그램에 여자 할당하고, 할당 행렬을 만들고, 행렬상의 각 범주에 따라서 집단을 뭐한다? 설정한다. 몇 개 집단? 4개 집단을 설정할 수 있었죠. 독립변수가 많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예요. 독립변수는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요인 설계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프로그램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 한 가지 효과는 주효과, 프로그램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했을 때는 상호작용 효과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요. 분산 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산 분석이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자, 분산 분석은 3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냥 평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3 집단 이상을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3 집단 이상을 비교한다. 여기 몇 개 집단 나왔죠? 4개 집단 나왔잖아요. 4개 집단 나왔으니까 3 집단의 이상을 비교할 때는 분산 분석을 쓰거든요. 그래서 3 집단 이상을 비교할 때 분산 분석을 쓰기 때문에 분산 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변수와 가설에 대한 건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시죠?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지수가 높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설인데요.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로 쓰는 겁니다. 조작적 정의로 기술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문장입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가설이죠. 맞습니다. 모든 변수는 개념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다. 이 틀린 건데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의 윗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자, 개념이 있다. 개념은 변수와 상수로 이루어집니다. 변수와 상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의 개념 안에 한번 해보면 y는 2x 플러스 1입니다. y는 2x 플러스 1. 1차 방정식 y는 2x 플러스 1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뭡니까? x와 y가 변수가 되고 상수는 뭡니까? 1이 상수가 됩니다. 따라서 개념 안에는 변수와 상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지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변수는 개념에 속합니다. 변수는 개념에 속합니다. 변수는 개념에 속하며 한번 끊고 모든 개념은 변수다. 모든 개념은 변수다가 아니에요. 개념은 변수와 상수로 이루어지나요? 개념은 변수와 상수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답 노트 여기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연가설입니다. 자, 연가설은 없을 것이다. 귀무가설, 없을 무자를 써서 연가설은 귀무가설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연구가설은 뭐죠? 네, 연구가설, 대립가설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그 반대의 가설이 바로 연가설이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연가설이 됩니다. 기억과 니은과 리을.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사회복지사가 하네요. 첫 번째,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실제 조사를 수행할 때 맞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자 할 때 맞습니다.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을 개발한다.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이런 거 합니까? 이건 통계학자가 하는 겁니다. 이건 통계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 학술 논문에 있는 실천 방법들의 효과성을 비교할 때 사회복지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할 때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죠.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에 나오는 건데요. 토마스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은 패러다임의 개념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도식, 스키마,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는 틀, 눈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마스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은 과학적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이란 단어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자, 토마스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은 과학적 혁명인데요.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에요. 토마스 쿤은 뒤집어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정상 과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상과학이 있었는데 그 정상과학을 뒤집을 만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에 의해서 바로 또 다른 정상과학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정상과학이 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누적에 의해서 과학이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누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누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혁명에 의해서 또 다른 정상과학이 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인데, 자, 여기에서 5번을 먼저 볼까요? 읽으세요. 시작.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명백해지면 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뭐한다?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 위기가 명백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패러다임하고 이 패러다임이 다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보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과학 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과 이 당시에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시대, 이 정상과학 시대 때는 이 과학 이론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은 이 정상과학, 또 다른 정상과학의 이론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패러다임의 개념이고 3, 4, 5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유추해서 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지식의 누적에 의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거다. 토마스 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토마스 쿤의 문제가 잘 출제됐어요. 3문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3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1번 문제에서 사회복지조사에 서론에 많이 나오는 게 연구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대개 연구 문제는 서론에 많이 기입하죠. 보고서에 보면 연구 문제 제기해서 서론에 많습니다. 자, 연구 문제는 연구자의 관심이라든지 의문의 대상을 포함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연구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어떠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문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회복지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 문제 제기 서론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고요. 문제 형성 과정에서, 다른 말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형성, 문제 제기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참여가 또 가능하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연구자의 참여, 우리가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들 많잖아요. 다른 연구자가 문제 형성, 문제 제기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요. 연구 문제가 변수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음 지문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한다. 이것은 가설이에요.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가설이에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연구 문제 제기가 앞이고 그 다음이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서는,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때에서는 이것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 맞네요. 답은 5번이 된다. 이 문제도 많이 나온 패턴이 아니에요. 상당히 희귀한 문제예요. 희소성이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한 문제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건데,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하는 것이 연구 문제다.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회복지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다. 그래야 연구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조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문제 형성 과정에 다른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고, 가설은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이 가설이거든요. 뭐뭐일 거야? 뭐뭐 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연구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연구 문제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2번. 연구윤리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죠. 꼬박꼬박. 사회과학의 연구 윤리입니다.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응답자의 익명성이나 비밀 보장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보다 우선시된다. 아니에요. 연구윤리 지켜야 합니다. 연구윤리 지켜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우선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연구윤리 정도는 손상시킬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후순위로 밀리는 거니까. 아니에요. 연구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있더라도 연구윤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타인의 연구 결과에 인용 없이 쓰는 것을 표절이라 하죠. 이건 뭐 많이 아시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32번 척도 수준에 대한 건데요. 척도 수준. 명, 서, 등, 비입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준이 높습니다. 첫 번째, 연령의 동그라미. 두 번째, 지능 점수의 동그라미. 소득의 동그라미. 등간 척도의 동그라미. 서열 척도와 비율 척도의 밑줄입니다. 연령은 뭡니까? 네, 비율 척도입니다. 연령은 비율 척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연령은 절대 0점이 있기 때문에 비율 척도입니다. 모든 척도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왜요?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모든 척도 수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검사 점수는 비율이다. 아니요. 뭐죠? 네, 등간입니다. 등간 척도 세 가지는 아셔야 돼요. 온도 등간입니다. 지능 지수 등간입니다. 학년 등간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시험 점수 등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간이다. 자, 그 다음에 소득을 비율 척도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한 거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신의 소득은 퀘스천마크하고 가로, 원 이렇게 쓰는 것이 비율 척도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다른 척도 수준으로 질문했을 때보다 응답률이 낮습니다. 낮은 편이다 그래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소득 구간을 이제 우리가 뭐 서열이나 아니면 등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 1번이요. 2번은 100에서 200만 원 미만. 하나만 더 쓸게요. 3번은 200에서 300만 원 미만. 이렇게 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100만 단위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서열이나 등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나 여기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응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 척도로 질문하게 되면 다른 척도 수준을 질문할 때보다 응답률이 낮아집니다.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없습니다. 절대 0점이 있는 것은 비율입니다. 절대 0점이 있는 것은 비율 척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서열 척도는 비율 척도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변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비율 척도를 수준이 높은 것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서열 척도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비율 척도를 서열 척도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쉽게 풀렸어요. 연령은 비율 척도이기 때문에 모든 척도 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비율 척도가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명목으로, 서열로, 등간 수준으로, 척도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34번 표집 오차, 표준 오차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은 표집 오차의 개념, 2번은 표준 오차의 개념입니다.
표집 오차는 샘플링 에러라고 해서 모 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존재하겠죠. 우리가 표본 집단을 조사해서 통계값을 냈습니다. 그것은 모 집단의 모수와 똑같을 리가 없어요. 왜? 샘플링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표집 오차입니다. 이것을 표본 오차라고도 합니다. 동의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는 표본 오차잖아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의 표본 오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표준 오차입니다.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데요.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끊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 샘플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있는데 이것이 모 집단의 모수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의 통계치가 모 집단의 모수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표준 오차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두 개의 개념 알아놓으시고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이질적 집단이 있고 동질적 집단이 있어요. 어떤 게 표집 오차가 더 작을까요? 당연히 동질적인 집단이죠. 동질적이니까 표집 오차가 더 작을 거 아닙니까? 대표성이 있어서, 대표성 측면에 있어서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 맞습니다. 네 번째,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준 오차가 클수록, 오차가 큰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오차는 에러예요, 에러. 이게 클수록 안 좋죠. 좋지 않아요. 검정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에러가 큰데 어떻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겠어요? 유의할 확률이 낮아져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런 것은 가설이 채택된 거거든요. 연구 가설이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정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차가 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크답니다. 자, 10,000명에서 9,000명 뽑을 때와 10,000명에서 1,000명 뽑을 때 어디가 오차가 작을까요? 9,000명 뽑을 때죠, 당연히.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측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설문지를 줘서 마킹하게 만드는 거, 그게 측정입니다. 개념의 구체화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이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조작화라고 해요. 조작화라고 해요.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을 조작화라고 해요. 포괄성은 뭐냐? 모든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설문지에다가 모든 것을 담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블라블라 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5번, 기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되게. 이런 것이 들어가야 1, 2, 3, 4 없는데, 그러면은 기타에다 체크하겠죠. 이게 포괄성의 원칙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개념의 경험화 과정에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개념의 경험화 과정이나 개념의 구체화 과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항에 자존감들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자존감하고 자기 효능감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자존감,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딱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측정을 위해서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내적 일관성 방법. 신뢰도 측정 방법에 내적 일관성 방법이 있죠.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봅니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보는 거예요. 자,
자,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내적 일관성 방법이고, 이것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높은 측정은 바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갖습니다. 자, 측정은 개념의 현상적 구조와 경험적 측정 값들이 일치하도록 정확해진다. 일치될수록, 자, 보세요. 개념의 현상적 구조가 있어요. 개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험적 측정 값이 있어요. 측정 값의 동그라미.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일치하면 측정은 정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의 현상적 구조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렵게 지문을 썼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능지수에 언어 이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언어 이해라고 써볼게요. 언어를 이해하는 측면에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의 현상적인 구조가 언어 이해에 대한 것들이 쭉쭉쭉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험적 측정값이 언어 이해의 측정값들이에요. 언어 이해에 대한 측정값이라고요. 요 녀석하고 이렇게 서로 일치되면은 측정이 정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화가 조작화에 비해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 동그라미. 어떤 게 구체화된 거죠? 네, 조작화. 그러니까 개념화가 조작화에 비해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 정도가 낮다라고 해야 돼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죠.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고요.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조작적 정의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관찰 가능하게, 보다 더 측정 가능하게 정의한 것이 조작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화는요, 구체성이 구체화가 낮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옳지 않은 거 5번입니다.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36번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사회복지사 근무 지역에 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가 이수한 보수교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기관 평가 등급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 B, C, D라고 하는 등급입니다.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점과 같이 예를 들어 학점이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입니다. 이거 뭡니까? 시간은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복지사가 이수한 보수교육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0입니다. 이건 절대 0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급 나왔죠. 이거는 당연히 서열입니다. 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목 측정, 비율 측정, 서열 측정 찾으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37번 근거이론입니다. 근거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점, 이론을 통합시킨답니다. 정교화한답니다. 이론적인 포화와 변화 범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거이론 코딩의 마지막 단계랍니다. 이게 결정적 힌트. 그래서 암기법이 있죠. 개축선입니다. 개축선입니다. 코딩의 3단계인데 첫 번째가 개방 코딩, 두 번째가 축 코딩, 세 번째가 선택 코딩. 따라서 답은 1번 선택 코딩이 답이 됩니다. 모형 내 범주들의 관계를 진술하는 명제를 구체화하거나 범주들을 통합하는 이야기를 서술한다. 그래서 통합, 정교화, 마지막 단계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개방 코딩이 있었죠. 개방 코딩은 현상에 이름을 붙입니다. 현상에 이름을 붙여서 범주화하는 과정이에요. 현상에 이름을 붙여서 범주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축 코딩은 엑시스, 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축 코딩은 바로 범주나 하위 범주, 범주나 하위 범주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축 코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해설에 보시면 맨 위에 인과적 조건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나고 현상에 의해서 작용과 상호작용 전략이 나오고 마지막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엑시스, 축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상의 왼쪽에 맥락적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전략, 현상과 상호작용적 전략 사이에 중재적 조건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작업이 축코딩입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예요. 근거 이론은 질적 연구라는 것도 알아놓으세요. 자, 3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건데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1번, 측정할 때마다 항상 30번 빠르게 측정되는 시계는 신뢰도가 높다. 맞습니다.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나왔다. 동일하게 결과가 산출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도라 하죠.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자료들이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자료가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요, 이건 정확하지만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역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당도가 높은 거지만 이건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을 때는요,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연상하세요.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측정했을 때, 반복 측정했대요? 이거잖아요. 자, 일관된 결과, 이거잖아요. 그건 뭐죠? 신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일관이 나오면 신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변수를 측정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문항수를 늘린다. 자, 측정 문항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연적, 문항이 적으면 우연적 오류가 나타난다. 우연적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문항수를 늘리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타당도를 검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수양식법이라는 것은 대안법이라고도 하죠. 비슷한 유사한 문항을 더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복수양식법 대안법인데 이것은 신뢰도 추정 방법입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앞에 신뢰도가 들어가야 돼요. 답은 해결했어요. 1번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38번 문제 답을 해결하고 1번이 답이에요. 교재에 문제 없이 되어 있습니다. 자, 38번 문제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39번부터 12문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